82.5% 지구상의 최고 세율로 세금이 부과돼 버린 거예요. 이거 이렇게 폭탄 맞아 불잖아요 지금. 그냥 집 한 채를 뺏기는 거예요 그냥. 국세청에서 밥 먹고 그것만 조사를 한단 말이죠. 일반인도 잘 모르시고 전문가들도 놓쳐버리시고. 머니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셈사 안수남입니다. 부동산 세금에 대해서 총정리를 좀 해달라는 부탁이 있으셨는데요. 총정리를 하려면 그것만 갖도 1시간 걸립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이 왜 세금에서 이것이 세금이 차이가 크게 날 수가 있고 적게 날 수가 있는 것, 요것 정도는 좀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데요. 세금이라는 것은 과세 자체가 4대 기준이 있는데 과세 표준하고요, 공제 감면, 그 다음에 세율, 이 세 가지에 의해서 세금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과세 표준에 대한 부분은 평가 문제겠죠, 이거는. 그래서 평가 문제가 때문에 세금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취득세 같은 경우는 취득세에서도 종류가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취득세만 한번 볼까요? 취득세는 매매가 있고 증여가 있고 그다음에 상속이 있을 텐데요. 네, 세 가지 있는데, 매매는 거래가액이 존재하니까 거래가액 자체가 취득세 과세 표준을 산정하는 평가액이 돼버리겠죠. 증여는 원래는 시가 표준액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똑같이 평가를 해왔었어요. 그런데 이제 다시 2023년부터는 시가 인정액이라는 제도가 들어와서, 지금 시가 인정액이라는 것은 시가와 가까운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을 갖다 쓸 수가 있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아파트 같은 경우는 매매 사례가액이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수용을 당하는 부동산의 경우는 수용가액 강정가액이 존재하면 그 금액을 우선 갖다 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가 인정액 제도가 들어오면서 증여에 대한 취득세가 확 늘어난 거죠. 상속의 경우는, 아직까지 상속의 경우는 모두 시가 표준액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시가 인정액이나 실제 거래가액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고 시가 표준액으로 하기 때문에 상속의 경우는 똑같이 취득세가 변동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과세 표준이 이렇게 달라져 버리면서 세금이 달라지는 것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분들이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상속이나 증여 경우에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율을 하고 공제액 때문에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좀 논란이 되고 있죠. 2005년도부터 어떻게 바뀌어지는가는 조금 이따 다시 살펴보기로 하겠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상속이나 증여는 상속 증여 당시 평가액이 요게 지금 과세 표준이 되거든요, 결과적으로. 근데 이게 과세 표준이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지금까지는 보충적 평가 방법이라 해서 기준시가로 평가를 했어요. 그런데 2019년부터 상속증여세법에 감정평가 제도가 도입됐어요. 무슨 얘기냐면,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전후에 매매사례가액, 매매가액, 그 다음에 감정가액, 수용 공매가액이 존재하면 그 금액 갖다 쓸 수가 있었는데, 그 상속 신고기한 지난 다음에도 똑같이 이 금액들이 있으면 그거를 평가액으로 쓰겠다는 겁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상속 개시가 이렇게 이루어지잖아요. 여기서 2024년 만약에 5월 달에 상속 개시가 이루어졌다 치면 2024년 11월이죠. 그 다음에 2023년 12월 되겠죠. 12월 1일부터 이렇게 이제 계산해서 전 6개월, 후 6개월 사이에 거래가액이라든지 감정가액이라든지 수용 공매가액이 있으면 이 금액이 상속 개시 당시 평가액이 되겠다는 건데, 원래는 상속일로부터 상속 신고 6개월이 지난 다음에는 그런 금액이 있어도 갖다 쓰지는 못했었어요. 그런데 이 평가기간 외에 나타나는 금액, 요때도 만약에 거래가액이라든지 감정가액이 존재하면은 그 금액을 평가액으로 쓰겠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자, 여기서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않았는데 과세관청에서는 감정을 여기서 해서 이 금액을 이 기준 금액으로도 갖다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결국은 소급 감정을 인정해 주는 꼴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면 꼬마 빌딩이라고 해서 100억짜리 빌딩이 있는데, 시가 100억짜리 빌딩이 있는데 기준 시가 평가액은 사실은 50억밖에 안 돼요. 옛날에는 50억으로 평가에 상속세를 부과를 했는데, 감정평가를 100억으로 해서 평가를 해서 부과를 한다고 치면은 과세 표준이 몇 배 올랐습니까? 2배 올라가죠. 그럼 세금은 몇 배 올라가요? 2배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만약에 세율 구간이 30%, 20% 구간에 가 있는데 50% 구간으로 뛰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율까지 따지면 또 2배가 또 되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3배 내지 4배가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세율을 10% 내리고 이런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이게. 어마어마한 뒤에 숨어있는, 어떻게 보면 과표 현실화로 인하여 세부 부담이 늘어나는 것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언급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이 이렇게 달라지고 있다는 부분이 과세 표준에 대한 평가 부분에 대해서 달라지고 있는 것들, 양도소득세는 항상 실제거래가액에 의해서 양도 차익이 계산되기 때문에 변동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보유세라고 해서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다 시가 표준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달라지진 않아요. 매년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밖에 영향을 못 미치죠. 그래서 영향이 없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취득세가 2023년부터 시가 인정액 제도가 도입되면서 증여에서 올라갔다. 상속 증여가 2019년부터
때부터 평가 방법이 달라져가지고 꼬마 빌딩 경우 감정가액을 가지고 감정평가가 이루어져서 세금이 또 달라졌다. 그래서 이게 세금의 절세 플랜은 결과적으로 평가를 어떻게 낮게 평가를 받느냐가 핵심이 되겠죠. 그거는 전문가 영역이니까 전문가들로 상의를 또 해야 되겠죠. 네. 네, 두 번째는 세금이 달라지는 이유가 어디서 나오는가 볼까요? 공제 감면이 있는 부분이 때문에 달라지는 겁니다. 취득세 같은 경우, 재산세 이런 거는 공제 감면이 없어요. 공제 감면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단순하게 과세표준 산정하고 세율만 곱하면 되니까 세금 계산이 아주 단순하죠. 그래서 공제 감면이 없는데 반해서 지금 양도소득세에서는 공제 감면이 뭐가 있어? 장특공제라는 게 있고요. 장특공제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조세특례제한법에 감면 규정들이 많아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감면 규정을 적용받느냐 못 받느냐에 따라서 세금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조세특례제한법 97조에 보면은 장기 임대주택으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5호 이상을 2000년 12월 말까지 임대가 개시됐다면 양도소득세가 100% 면제가 돼요. 100%. 농특세밖에 안 낸단 말입니다. 근데 언제까지 했다고 그랬어요?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가 완료가 됐어야 돼요. 그러니까 2000년도에 하고 났는데 지금 몇 년입니까? 2024년이니까 2000년도 했던 법이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데도 놓쳐버려요. 일반인도 잘 모르시고 전문가들도 놓쳐버리시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런 주택을 로또주택이라고 그래요. 로또주택. 세금을 안 내니까. 그걸 상속받으면 상속인까지 혜택을 또 준단 말입니다. 근데 사전에 증여를 해버리면 혜택이 없어져 버려요. 그런 부동산 증여하면 절대 안 되는데 증여를 해갖고 온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감면이 있는 규정들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줘야 되고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중에서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또 특례가 적용돼요. 2년 이상만 거주를 해도 보유 2%씩 하던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4% 올라가. 또 거주 1년마다 4%씩 해줘가지고 10년 거주 10년 보유라면은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무려 80%까지 된단 말이죠. 80%까지 되니까 양도 차익이 40억이 생겼다고 했을 경우 48에 32억이 장기보유 특별공제로 빠져나가 버리잖아요. 세부 때문에 얼마 안 되죠. 그러면 누구한테 된다고요? 1세대 1주택자에서만 한 된다고요. 그 다음에 2년 거주하라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2년 거주를 하고 그러니까 세금이 줄어들구나 알고 위장으로 전입을 하는 거예요. 위장 전입. 위장으로 전입해놨는데 이것이 적발돼서 걸렸어. 그럼 어떻게 된다고? 안 되잖아요. 왜 위장 전입을 어떻게 알았을까? 배우자하고 자녀는 다른 데서 실제 사는 데 놔두고 본인만 자기 집에다 주민들을 갖다 놓은 거지. 일반적으로 배우자와 자녀가 사는 곳이 실제 사는 곳이지 본인이 주민으로 갖다 놓은 경우는 안 살았을 가능성이 높죠. 국세청에서 이미 파악을 다 하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것이 걸려버리는 거예요. 다 걸려요. 국세청에서 밥 먹고 그것만 조사를 한단 말이지. 그리고 그것이 세액 차이가 꽤 많이 나기 때문에 지금 1억, 2억, 3억짜리 연립주택 그런 걸 조사한다는 거 아니에요. 20억, 30억, 4억, 10억짜리 아파트 같은 거에서 위장전입이 심하겠죠. 세액 큰 것을. 주민등록 2년 이상 한 거다고 안 한 거다 세액 차이가 2억, 3억 난다고 치면 세무공무원 조사공무원도 그때 직접 조사를 하거나 예를 들어서 신용카드 사용 내역만 봐도 그 사람이 어디서 썼는지 알 수가 있죠. 교통카드만 봐도 차가 어디서 탔는지 알 수가 있죠. 국세청에서는 실제 어디 살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일반인들은 위장으로 그렇게 주민등록 갖다 놓은 것은 다 걸린다. 그렇게 알고 이해 쓰셔야 돼. 그래서 이렇게 공제 감면이 있는 것들은 이런 것을 활용해서 절세가 되고 안 되고 차이가 난단 말이죠. 증여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공제가 10년 단위로 해줘요. 10년 단위로 증여세도 10년 단위로 해주는데 증여세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합산해서 또 과세를 하고 공제도 10년 단위로 해주는데 아버지한테 내가 증여를 한 10년 전 넘었을 거라고 받아놓고 또 줬단 말이죠. 근데 그 전에 줬던 것이 9년 11개월밖에 안 걸린 거예요. 9년 11개월밖에 경과되지 않았다는 거지. 그럼 한 달만 더 지났으면 합산이 안 됐었겠죠. 이걸 대충 계산해가지고 10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증여가 또 이루어지니까 합산돼 버리죠. 이런 것들은 합산되고 공제되고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되는데 이걸 정확히 안 해가지고 세금 또 추징되는 케이스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세금 차이가 다 달라지는 거예요. 종합부동산세, 종부세는 1세대 1주택 경우에 고령자락 해가지고 고령자락에서 40%까지 세액 공제를 해주고 그 다음에 장기보유라고 장기보유자락 해서 또 50%까지 해줘요. 합해서 해줄 때는 최대 80%까지만 해줍니다. 80%.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 100억짜리 80% 빼면 얼마 남아요? 20%밖에 안 남죠. 거기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을 매긴다니까 이 80% 세액 공제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다른 주택이 있어서 아들이 주택이 또 있는데 한 집에 살았어. 그러니까 그거는 주택수에서 빼준다고 잘못하는데 취득세 편에서는 빼주지만 종합부동산세에서는 안 빼줘요.
예를 들어서 나이가 40이 된 아들하고 한 집에 살았다 하더라도 아들 집이 있으면 주택수에 들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부모가 65세 이상이고 아들이 30세 이상이면서 소득이 있으면 취득세는 같이 살아도 세대가 분리된 걸로 봐줘요. 대신 양도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는 함께 살아버리면 동일세대가 돼버려. 그러니까 굉장히 세법이 어려운 건데 여기서 1세대 1주택 되는 것하고 안 되는 것하고 차이가 굉장히 많죠. 나는 1세대 1주택이라고 해서 주택수에서 제외된다고 했는데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조합원 입주권은 어떠냐, 분양권은 어떨 거냐, 그 다음에 오피스텔은 어떻게 되냐, 그 다음에 상속주택은 주택수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가 법마다 다 달라요. 근데 그걸 전문 지식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일반 생각으로 잘못했다가 1세대 1주택 공제가 안 돼버려요. 특히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자, 내가 고액의 부동산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세가 과세가 돼. 그러면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이 되면 종합부동산세에서 합산이 배제돼요. 즉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지 않아. 자, 근데 이게 하나가 문제가 뭐냐면은 대신 내가 살고 있는 집에서 거주를 하고 있을 때만 이 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고령자 공제, 장기보유 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임대주택이 있을 때는 내가 그 집에 살아야 이 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임대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안 살았을 때는 이 공제를 못 받죠. 그런데 오피스텔을 누가 샀어. 그 다음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주택수수 빠지니까 괜찮다고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종합부동산세에서 제외되는 것은 맞아. 근데 뭐가 돼? 내 집을 내가 여기서 살고 있지 않은 사람이 만약 갖고 있다면 이 세공제가 안 돼버리니까 종합부동산세가 어마어마하게 나와버리죠. 오피스텔 월세보다 종합부동산세가 훨씬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모르고 주임사 등록을 해버리는데 그것이 어디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고 있어야 된다고. 종합부동산세에 여기 말하는 세공제가 안 돼버린다 이 말이에요. 세법이 이렇게 복잡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취득을 했을 때 나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판단을 받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말하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는데 아까 말한 대로 종합합산에서 빠지지만 종합소득세 계산에서는 이것도 주택수에 들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1세대 1주택자 같으면은 종합소득세를 안 물었을 텐데 여기 2주택, 3주택이 되는 바람에 종합소득세 또 무는 효과가 생겨버린단 말이지. 그래서 이 부동산 하나 취득해서 임대사업자 등록이 됐을 때 하나만 보면 안 되고 다른 데 영향 미치는 것까지 다 같이 한꺼번에 봐주셔야 돼요. 지금 양도소득세 경우도 마찬가지 이제 양도소득세 경우도 지금 아까 지금 장기보유 특공제하고 이거 했는데 주택 있는 사업자 등록을 하면은 여기에 장특공제를 또 50% 70% 주는 그게 또 특례가 있어요. 특례. 이 특례들이 굉장히 난해하고 어렵습니다. 요건들을 다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이 요건 검토가 일반인이 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에요. 그래서 법률상으로 어떤 혜택이 주어진가를 확인해 봐야 되고요. 이제 그 다음에 결국 세금이 달라지는 것이 여기서 달라져요. 여기서. 세율을 적용하는데 자,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이 있고요. 일반 세율이 적용되는 부동산이 있고 중과세가 적용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비과세는 세금이 없어. 12억까지는 1세대 1주택이면 없단 말이죠. 근데 내가 10억짜리 부동산을 팔았어. 근데 요게 비과세가 됐어. 그럼 세금이 한 푼도 안 나와. 지금은 내년까지는 2025년 5월 9일까지는 다주택자라 하도 중과세가 안 돼요. 일반 세율이 적용돼. 일반 세율이. 그래서 지금 만약에 6억 정도 양도차익이 발생했다면 세율이 42%가 적용돼요. 그런데 만약에 내년 5월 10일이 지나서 중과세율이 적용돼 버린다 그러면 2주택자일 경우에 여기다 플러스 20%가 가산돼. 그럼 얼마예요? 62%가 적용돼. 그거 한번 보시라고. 비과세일 때는 세금 한 푼도 안 내고 일반 세율 내년 5월 9일까지는 6억에 대한 세금만 물면 되는데 42%만 물면 되는데 중과세율이 적용돼 버리면 62%가 되고 3주택자일 경우는 30%가 가산되니까 45% 최고세율에 30% 가산하면 얼마예요? 75%죠. 거기다가 지방소득세 7.5%까지 더해지면 82.5% 지구상의 최고세율로 세금이 부과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 이거 이렇게 폭탄 맞아 불잖아요 지금. 그 다음에 중과세를 때는 장기보유 특공제도 안 해준단 말이에요. 장기보유 특공제도 한 푼도 안 해주면서 양도 차익에 바로 세율이 적용되니까 그냥 집 한 채를 뺏기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를 일반인들은 내가 집이 한 채인지 두 채인지 세 채인지 여러분이 정확하게 진단할 수가 있냐 이 말이죠. 이제 문제는 지금부터 이제 오늘 다 그런 것들이 이제 포함돼서 절세 방안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가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취득세, 취득세도 여기서 중과세율이 적용되죠. 취득세도 중과세율이 또 있어요. 20세부터. 그 다음에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양도하고 취득세하고 종합부동산세 세 군데서 중과세율이 적용돼요. 이 세 가지 중과세율 적용 요건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 그래서 이게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것, 그 다음에 내가 비과세나 아까 여기처럼 종부세에서 세액공제가 있는 것들, 요거는 1주택자로 만들어야 되는데 1주택자가 안 돼버린 케이스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부동산 거래할 때마다 이 주택수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를 예민하게 쳐다보셔야 한단 말이에요.
지구상에 하나만 주택을 갖고 계시면 상관이 없지만 만약에 내가 부동산 하나 샀는데 이게 주택수에 들어간지 안 들어간지는 여러분이 판단할 일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펜션 같은 경우 내가 펜션을 한다고 샀어요. 펜션은 주택수에 들어가 안 들어가요? 펜션은 주택으로 지금 근생으로 펜션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다가구 주택으로 지어서 펜션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100% 펜션을 다 쓰면은 주택수에 빠져요. 100%. 근데 내가 거기서 1층에서 살아 또는 관리인이 살아. 살림을 하면서 펜션을 해버리면 이게 겸용주택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사느냐 안 사느냐를 놓고 판단해 줘야 되는데 내가 주민등록을 안 갖다 놨어. 근데 살았어. 근데 그 세무서에서 조사해서 보니까 거주자 주인이 살고 있다는 거지. 그럼 어떻게 돼? 주택수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럼 무주택자가 아니잖아. 난리가 나는 거지 이제. 아까 말했어. 비과세가 안 되고 중과세가 돼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져?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재산세나 이제 그 비과세가 없는 것들은 상관이 없지만 중과세가 있는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는 중과세가 있고 비과세가 또 있잖아요. 양도소득세는 그것도 비과세가 있고 일반과세가 있고 중과세가 있단 말이지. 그래서 양도소득세가 제일 어렵고 난해야 되는 것이 거기서 그러는 거죠. 비과세 판정도 어렵지만 중과세 판정도 어렵고 그것도 똑같은 주택을 가지고 똑같이 주택수 계속 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이 전체적으로 취득 단계, 보유 단계, 양도 단계, 또 상속 증여까지 봐야 되거든요. 상속 증여 단계까지 다 살펴보면서 오늘 절세 플랜이 뭐가 있는지, 황당한 과세 사례는 뭐가 있는지를 이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들을 이해를 하고 과세 표준에서는 뭐가 다른다? 평가액 차이가 때문에 달라지구나. 평가액은 어디서 있어서? 취득세에서 우리가 시가 인정 제도가 들어왔다. 그다음에 상속증여세에서는 뭐라고? 2019년부터 국세청에서 꼬마 빌딩에 대해서는 감정평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 그래서 옛날에 기준시가로 저평가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감정평가로서 고평가로 과세가 돼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절세표를 어떻게 짜냐가 이제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속받았을 때 100억짜리를 그대로 감정평가해서 상속세가 나가버리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미리 감정평가 안 받고 증여를 할 수 있는 금액으로 증여를 해 나가야 되거든요. 미리. 그럼 100억짜리 한꺼번에 주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도 또 나눠서 줘야 돼. 분산해서. 그런 거 좀 이따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 그래서 결국은 공제 감면을 이해를 하고 세율이 일반세율과 중과세와 비과세가 적용되는 자산에 대한 것도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취득, 보유, 양도 단계에서 또는 상속증여 단계에서 어떻게 세금이 절세가 되는지를 기본적으로 이 흐름을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뜻입니다.